소설 인간혁명 7권 제4장 수호의 서원. 선서. 하나, 우리 수호회 회원은 종교혁명에 이 몸을 바쳐 이체 동심으로 동양 광선유포의 대위협을 완수할 것을 대어본존님께 서원합니다. 하나, 우리 수호회 회원은 도다 조세희 선생님의 대목적인 인류구제의 의지를 이어받아 그 달성을 위해 신명을 바쳐 끝까지 투쟁할 것을 굳게 서원합니다. 하나, 우리 수호회 회원은 학회의 선구인 동시에 도다 선생님의 무의의 수하이자 사자임을 자각하고 어떠한 시대가 되어도 또 어떠한 싸움터에 나가더라도 절대로 동지를 배신하지 않고 수호회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서원합니다. 1953년 7월 21일 이 세계조의 선서문에 청년부장 세키 히사오 이하 43명이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일종의 혈판장 같은 느낌이 있었다. 왜 이런 선서가 필요했는가? 그 배경에는 수호회의 역사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7월 21일 저녁 남자부에서 선발된 43명이 니시칸다의 학회 본부에서 회합 시간 정각에 모였다. 그들은 본부에 집합하라고 통지를 받았지만 선서에 대해서는 전혀라고 할 만큼 모르고 있었다. 대법 홍통, 자절 광선 유포의 어번존 앞에 탁자가 놓여 있고 그 탁자 위에는 먹으로 쓴 선서문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도다 조세이가 그 탁자 옆에서 등나무 의자에 앉아 말없이 일동을 보고 있었다. 한 청년부원이 선서 세계조를 낭독하자 청년들은 순식간에 긴박한 표정이 되었다. 눈앞에 어본존이 있고 그 옆에 도다 조세이가 있다. 게다가 세계조의 서원은 그들의 생애를 결정짓는 것과도 같은 조문이다. 하지만 선발된 43명의 남자 부원인 만큼 과연 누구 한 사람 망설이지 않았다. 매일매일 도다에게 받아온 지도가 선서문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각이 일동의 가슴속에 솟아올랐다. 그들은 순간적인 망설임을 간단하고도 빠르게 극복했다고 해도 좋다. 그리고 그 뒤에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한다는 극도의 긴장감이 그들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다. 몸을 조금씩 떠는 사람도 있었다. 꼼짝 않고 도다의 얼굴에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경직된 마음을 숨기려는지 천장을 올려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먼저 세키 청년부장이 탁자 앞에 단정히 앉아 붓을 들었다. 그 붓 끝에 모두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세키가 서명을 끝내자 남자부장 야마기와 히로시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야마모토 신이치, 주조 기요시, 모리카와 가즈마사 순으로 차례차례 서명하고 이어서 38명이 그 뒤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그야말로 엄숙한 의식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명할 때마다 도다를 비롯한 청년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서원은 43명의 연대 서원이 되었다. 모두 서명을 끝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상하게 긴박한 실내에 일종의 상쾌한 산들바람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만은 사실이었다. 지금 새삼스레하는 결의가 아니다. 구원에 그 옛날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말법인 현대에서 서로 확인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도다를 앞에 두고 43명의 마음에 그 서원이 상쾌하게 되살아났다고 해도 좋다. 지금 광선유포의 중핵인 수호회가 되살아났다. 수호회가 결성된 때는 한 해 전인 1952년 12월 16일이었다. 결성 당시 38명으로 발족하고 월 2회 회합을 거듭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6월경에는 새로운 얼굴의 회원도 합류하여 그 수가 늘어났다. 발족 당시의 의기왕성한 분위기는 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느새 희미해졌다.
멤버들은 대부분 진지했다. 그러나 안이한 자세로 임하는 몇 명 때문에 도다의 이야기를 단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듣게 되는 타성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6월 회합 때 그 모습이 드러났다. 교재인 수호전은 권을 거듭해 상당히 진도가 나간 상태였다. 양산박의 호걸들은 기회만 있으면 곧바로 양이나 소를 몇 마리나 잡아 산의 진미를 늘어놓고 성대한 주연을 베풀기도 했다. 이런 연회가 중국의 일반적인 풍습이냐는 어느 회원이 던진 질문이 화제가 되었다. 종전 직후부터 시작된 식량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식생활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는 때였다. 청년들은 식량이 풍부한 양산박이 틀림없이 궁금했으리라. 도다가 웃으면서 일동에게 말했다. 참으로 굉장한 진수성찬이구나. 일본의 소회 여러분은 모두 기운 없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런 진수성찬이 없으니 이것도 어쩔 수 없겠지. 언젠가는 여러분도 성장해 각각의 분야에서 제1인자가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양산박처럼 살벌한 진수성찬이 아닌 훨씬 문화적이고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세계 인류의 평화를 논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양산박의 진수성찬이 부럽다면 지금 이 수호회에서 생의 진심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결의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양산박 호걸들의 위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참으로 잘 먹고 잘 마신다. 나도 술은 그들에게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마신다. 일본 술은 쌀이니까 그 나름대로 영양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중국에는 라오주라는 술이 있다. 찹쌀 등으로 이 술을 빚는데 저장이 가능하여 오래 보존하면 보존할수록 그 맛이 일품이다. 그래서 술 이름에 노자가 붙은 셈이다. 쌀로 빚은 일본 술은 1년만 지나면 맛이 뚝뚝 떨어져 맛있는 술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술을 좋아하는 도다는 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때 새로운 회원이 말참견을 했다. 그는 전쟁 전에 중국에 있었다는 상하이 출신의 대학생이었다. 선생님, 중국에는 고량주라는 술이 있는데 그 술은 라오주와는 다릅니다. 다를 테지. 고량주는 무척 독한 술이지.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 그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청년은 태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는 중국에서 자라서 중국 술에 대해서도 대충 들었는데 고량주는 증류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대학생인 그는 우쭐해져서 중국 술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우쭐해졌다고나 할까? 무사태평이라고나 할까? 얕은 지식을 자랑하는 그의 이야기는 참으로 거북하게 들릴 정도였다. 도다는 말없이 굳은 표정이 되었다. 청년들 중에서도 민감한 사람은 대학생의 이야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랬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그럭저럭 무사했지만 다음 순간 그는 우쭐해져서 또 엉겁결에 입을 놀리고 말았다. 선생님, 사과주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도다는 순식간에 얼굴빛이 변했다. 자네는 술 만드는 법을 들으려고 여기에 왔는가? 이 회합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가? 불쾌하기 짝이 없군. 자네는 나가게. 노여움은 더없이 격렬했다. 도다는 대학생에게 몇 번이고 퇴거를 명했다. 대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도다의 노여움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다.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은 어느새 해이해진 이 회합에 깊이 자책하는 마음으로 반성에 잠겨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윽고 대학생은 고개를 떨군 채 방에서 나갔다. 그래도 도다의 노여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누가 소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말았는가? 자네들 자신이 아닌가? 저 청년만의 책임은 아닐 터이다.
그런데 혼자만 나왔다. 가엾지 않은가? 자네들은 동지에마저 배반하고 말았는가? 참으로 한심하구나. 나는 돌아가겠다. 도다가 방에서 나가려고 했다. 세키 히사오를 비롯한 수뇌부는 당황했다. 그들은 도다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죄송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사죄를 들을 도다가 아니었다. 도다는 그대로 방에서 훌쩍 나가버렸다. 뜻하지 않은 이 격변에 낭패를 본 청년들은 마음이 어수선하여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세키 히사오는 깊은 고뇌의 빛을 떠올렸다. 그는 일동을 향해 자신의 반성을 말하고 수호의 전원의 책임을 규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온후한 야마기와 히로시도 여느 때와는 달리 격한 어조로 말했지만 모든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침통한 분위기가 시시각각 깊어질 따름이었다. 이때 야마모토 신이치가 일어났다. 신이치는 예리한 눈빛으로 일동을 보며 말했다. 이대로라면 수호회는 이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선생님은 틀림없이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노여움은 우리에 대한 자애의 채찍일 터입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변덕 위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이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이 짧은 말은 천근의 무게를 가지고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청년들은 이 말을 듣고 시이치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건 채 한숨 돌리는 모습이었다. 시이치는 도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은 결코 일시적인 기분으로 노하신 것이 아니다. 미래를 의탁해야 할 대학생에게 저런 탈선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호회에 생기고 말았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꾸짖은 것이다. 미문의 위대한 종교혁명을 단행하는 혁명아를 육성하는 일은 도다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그리고 도다의 그 기세도 굉장했다. 창가학교의 회원은 나날이 증대했다. 이윽고 수천만 명이 될 때가 올 것이다. 도다는 그때를 위해 지금 스라에 모인 한 줌의 이 청년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평범한 이 청년들이 10년, 20년, 30년 후의 장래의 일기당천의 지도자가 된다면 광선유퍼는 훌륭히 전진할 것이다. 도다는 수호회에 참석할 때마다 매번 이 구상을 마음으로 확인하고 기대에 부응할 청년들을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다. 그런 수호회가 불과 반년 만에 좌절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도다는 누구보다도 먼저 낙담했다. 격심한 낙담은 분노로 바뀌었다. 청년은 여느 때와 다른 도다의 경로에 경악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분노의 저 뒤편에 있는 도다의 마음을 신이치는 아플 만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신이치의 고뇌는 깊었다. 도다에게 사죄의 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신이치는 도다의 성격이 그렇게 어중간하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수호회는 암초에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좌초된 선체는 물에 휩쓸리거나 헛되이 썩을 수밖에 없으리라. 신이치는 유능한 선장처럼 초조해하지 않고 숙려를 거듭해야 했다. 창제는 날이 갈수록 진지해졌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당연한 일이지만 수호회는 다시 열릴 기미조차 없었다. 도다는 그 이후 수호회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청년부 수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저 사죄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도다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화양회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화양회가 계속되는데 수호회만 해산된 채 끝날 리는 없으리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생각했다.
선생님은 무엇인가 기다리고 계신다. 반성 끝에 다시 태어난 청년들의 본격적인 수호회를 틀림없이 기대하고 계실 것이다. 수호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무엇을 위해라는 제1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 철저하지 못한 채 박약하게 발족하고 말았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철저히 지도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단지 그때그때 회합의 일환으로만 인식하고 영법 구주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선생님의 기세가 본격적이신 만큼 이 근본적인 결함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사과주에 대한 질문만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우쭐대는 태도가 문제다. 그런 태도가 당연하다는 듯 쉽게 나오고 만 것이 수호회가 좌절하게 된 실태가 있다. 신이치는 홀로 마음 아파하면서 생각했다. 도다의 뜻을 아는 신이치는 수호회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도다에 대한 반역이라고까지 골똘히 생각했다. 신이치는 안절부절 못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기초 위에서 재편성과 출발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신이치는 수호회 멤버의 결의와 질이 앞으로의 중요한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질의 추구가 신이치의 뇌리를 스쳤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 서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어본전에 대한 서원, 도다 주세희 선생님에 대한 서원, 회원 동지에 대한 서원. 신이치는 이 세 가지 기둥을 축으로 하여 선서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렇게 해서 수호의 서원이라고도 해야 할 선서문이 완성된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 선서문을 도다에게 제출했다. 도다는 안경을 벗고 선서문을 얼굴에 바짝 대고 읽었다. 그리고 끝까지 읽고 나서 신이치에게 말했다. 좋다. 이번만은 용서하겠다. 하지만 두 번 다시 구도심 없는 노인들 모임 같은 회합을 만든다면 용서치 않겠다. 같은 실책을 두 번 반복하는 짓은 바보나는 짓이다. 도다는 변함없이 엄했다. 하지만 신이치의 제의가 선서라는 결의가 되어 굳어졌음을 내심 기뻐하는 듯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도다는 신이치의 제의를 마치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이렇게 한마디 말했다. 신이치는 기뻤지만 새로운 태세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그는 당황하면서 대답했다. 선생님, 잠시 유예를 부탁드립니다. 선서에 합당한 청년들을 반드시 선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기다리라면 기다리지. 하지만 이렇다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군.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 태평하게 웃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뛰었다. 청년부 순회와 함께 곧바로 인선에 착수했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의 확실한 신앙의 기준을 두고 그 장래성도 고려했다. 나아가 인물, 인품에도 중점을 두고 선발했다. 인선할 때 순회 중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그 인물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약 3,000명의 남자부 멤버 가운데 지금 새로이 43명을 선발해 수호회를 새롭게 편성한 것이다. 선서는 붓으로 정서했다. 이렇게 해서 7월 21일 43명이 서명하는 경사스러운 날이 왔다. 수호의 서원은 변독위약의 덕택이라고 해도 좋았다. 선서를 기초로 하고 수호회를 본격적으로 발족시킨 야마모토 신이치는 앞으로 모든 책임이 자신의 양 어깨에 걸려 있음을 엄하게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이치는 3개조의 선서를 착실하게 실천하는 일이 도다가 기대하는 청년부의 길이고 그것이 그대로 광선유포의 태도로 틀림없이 통한다고 확신했다. 이때 신이치는 산 정상에 선 듯 아득히 먼 광선유포를 조망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겪은 실로가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수호의 재출발을 위해 남모르게 고심한 까닭은 애초에 이 특수한 회합을 도다에게 진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신이치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수호회가 좌절한 책임을 누구보다 통감한 이유도 결성 당시의 이러한 사정에서 유래한다고 해도 좋다. 1952년 가을, 가사하라 사건이 반년이나 걸려 결말이 날 무렵 도다의 신체는 추록 이후의 격투와 실로 때문에 조금씩이지만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그 사실을 민감하게 알아차린 사람은 신이치였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불법의 진술을 체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야말로 광선유포를 향한 도다 선생님의 구상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봉지의 젊은 생명에 완벽히 새겨 넣어야 한다. 도다 역시 후사를 의탁할 만한 차대의 청년에게 광선유포의 원리와 활동 방식을 철저히 가르쳐 두어야 한다고 몹시 고심했음이 틀림없다. 청년의 육성과 성장에 대해 지금까지 고심해왔다. 하지만 도다는 단지 청년을 교육하는 일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광선유포의 사명에 살아가는 도다의 의지가 이윽고 언젠가는 유지로 남을 때의 일까지 마음에 그렸다. 과거에도 도다는 그 일을 실천했다. 1950년 가을, 출판 사업이 벽에 부딪히고 게다가 신용조합이 붕괴되었을 때 도다는 형사 책임을 추궁당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졌다. 그때 도다의 고뇌 속에서 떠오른 것은 도다가 발심한 광선유포 달성을 향한 흐름을 지금 끊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결의였다. 만일 그 흐름이 지상에서 사라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지하 수맥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끊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강철 같은 예리한 결의였다. 도다가 사회에서 잠시 몸을 숨겨야 하는 사태에 이른다 해도 이 흐름이 설령 지하에 잠긴다 해도 그 흐름은 언젠가 지표에 용수숨 칠 때가 온다. 그때를 위해 도다는 참된 후계자를 단련해야 할 필요를 통절히 느꼈다. 도다는 이사장도 사임하고 사업 정리를 위한 격투에 밤낮으로 몰두해야만 했다. 그런 와중에도 조금씩 틈을 내어 야마모토 신이치를 비롯해 신뢰하는 몇몇 청년을 모아 남모르게 종종 회합을 열었다. 그때는 안팎으로 사람들이 도다를 욕하고 의심하던 때였다. 그 회합은 이름도 붙일 수 없었지만 도다는 앞으로의 창과학회 발전을 위해 확고한 포석을 열심히 놓았다. 어떤 때는 혁명을 그린 소설 등을 교재로 하여 도다의 광선유포를 향한 구상의 핵심을 철저히 주입시키고자 했다. 도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유언처럼 엄했지만 뒤에 남은 사람에게 보내는 위로의 마음은 깊고 자애가 흘러넘쳤다. 이 회합은 회장 취임 직후까지 부정기적으로 지속되었다. 그동안 5번 전의 위대한 공력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행히 도다의 형사 책임은 급전환되어 해소되었다. 도다의 소생은 또한 창가학회의 소생이 되고 제2대 회장 취임이라는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했다. 이 반년간의 위기 속에서 광선유포 달성을 향한 도다의 비원과 영법 구주하려는 참된 정성은 후계의 청년을 육성하기 위한 이 회합에 필연적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좋다. 또 도다의 정성 어린 과감한 실천이 어본전까지 움직이게 하여 사태를 전환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도다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다는 청년을 훈련했다. 이 반년에 걸친 회합이 회장 취임 직후 청년부 결성의 주요한 동기가 된 일도 필연적인 흐름이었다. 그리고 또 결성된 청년부의 에너지는 절복을 비롯한 각종 활동에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도다는 앞으로 청년부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1950년 가을부터 1951년 봄까지의 특수한 그 회합을 지금 다시 다른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도다의 이런 고려와 야마모토 신이치의 간절한 바람은 때를 같이하여 일치했다. 기획과 조직은 신이치에게 일임했다. 우선 수호전을 독파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회합을 수호회라고 명명했다. 1952년 12월 16일 저녁, 니시칸다의 본부에 38명이 집합했다. 그들은 사토 하루오의 신역 수호전 제1권을
각자 손에 들고 선발된 자의 영광과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모였다. 아, 모두 모였군. 도다는 방에 들어서자 기분 좋게 말했다. 손님 같은 얼굴은 하지 말고 더 가까이 와서 나를 둘러싸고 앉게. 정렬해 있던 일동은 빙 둘러앉았다. 중심에는 도다가 웃음을 짓고 있었다. 지금부터 학회에 양산박이 시작되는 셈이지만 이렇다 할 호걸은 없는 모양이군. 뭐 그래도 좋다. 대지도자가 될 햇병아리라고 해두지. 이 수호회라는 둥지에서 사회로 나간 사람은 언젠가는 각자의 길에서 인류의 인물이 될 것이다. 내가 이 회합에서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라고 믿기 바란다. 사양할 필요도 경계할 필요도 없는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 이제부터 광선유포의 모든 지도의 근본 이념을 여러분에게 남겨두고자 한다. 나중에 반드시 얼마나 중대한 회합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도다는 첫머리에 이렇게 말했다. 이 말에는 어느 때보다 진지한 심정이 넘쳤다. 청년들은 마른 침을 삼키는 심정으로 들었지만 도다가 하는 말의 중대함은 그들의 가슴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 도다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말이었는지 또 광선유포의 실천의 열쇠였는지에 생각이 미친 때는 훨씬 뒤인 도다가 서거한 후 그들의 손으로 스스로 일을 처리해야 했을 때였다고 해도 좋다. 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수호전을 시작하자. 먼저 서문을 누가 읽어보게. 한 청년이 일어섰다. 그리고 해설을 겸한 서문을 읽기 시작했다. 수호전은 북송의 송강을 취재한 장편 대작이다. 송강은 북송 말기 산동에 횡행한 대도로 알려진 실제 인물이다. 송사에도 그 이름이 곳곳에 나온다. 도다는 그 책의 유래와 의의를 알려면 어떤 책이든 머리말이나 서문을 반드시 읽으라고 가르쳤다. 서문을 읽는 청년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다. 송사권 352쪽 장숙 야전에 숙야 또는 채경이 꺼리는 바가 되어 휘유각 대제로서 다시 해주에 알려졌다. 송강은 하삭에서 거병하여 10군을 공략하니 관군은 감히 그 창과 맞서지 못했다. 성언하되 바야흐로 이르려 한다고. 숙야는 간첩을 보내 향하는 곳을 탐지케 했다. 적은 즉각 바다로 달려가 거선 10여 척을 위협해 노획한 물자를 실었다. 이에 결사대를 모집해 천인을 얻어 복병케 하여 성에 가까이 보내 경무장한 병사를 내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인해 싸우는데 우선 장조를 바닷가에 은닉시켜 병사들이 만나는 틈을 엿보아 불을 질러 그 배를 태우게 했다. 적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투지를 잃었다. 복병이 이를 틈타 그 부두목을 포로로 잡았다. 송강은 곧 항복했다고 쓰여 있다. 여기에는 하삭에서 거병하여 10군을 공략하니 라고 나와 있고 또 이 책 권 351에는 위에서 송강과 함께 36명이 횡행했다. 관군 수만이 감히 저항하지 못하더라 라고 나와 있다. 장수기의 힘으로 겨우 평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송강이 보통이 아닌 대도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호전에 나오는 36명의 사적은 물론 허허실실로서 모두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실로 허를 만들고 허로 실을 나타내는 시적인 창작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도를 장식해 의의를 기뻐하는 임협의 호안이라고 칭하고 더욱 영웅으로 만들어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관리들을 응징해 반성을 촉구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그리고 이 영웅담의 크고 작은 수많은 독부를 뒤섞어 배치한 수호전은 흡사 호환과 독부가 그려내는 아라베스크와 같다. 이때 도다가 낭독을 멈추게 했다. 수호전은 역시 도적들의 이야기지만 이 정도의 대도적이라면 단순한 도적들이 아닐지 모른다. 모인 호걸들은
모두 세상에 있지 못하게 되고 더구나 의의를 중시하는 일당이다. 이들이 각자의 운명을 짊어지고 양산박에 쫓기듯이 모여들었다. 당시의 조정은 기강이 문란해지고 관리들은 나쁜 짓을 일삼았다. 지금의 일본도 조금 비슷하지만 국민은 견딜 수가 없었다. 양산박 무리가 아무리 의의를 중히 여긴다고는 하지만 산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만 비열한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조정의 관리나 지방의 악영무도한 호족을 습격하는 등 도둑질을 크게 했지만 양민을 괴롭히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요컨대 하는 일 모두 엄청나서 평범한 도덕 등은 통용되지 않는다. 참으로 통쾌하고 가슴이 후련한 면이 있다. 이 점이 예로부터 중국의 민중에게 대단히 인기 있는 부분일 것이다. 다른 청년이 일어서서 다음 부분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호전이 대대로 중국의 민중에게 받은 애호와 지지를 단지 영웅과 독부라는 좋은 제목 때문만이라고 한다면 충분치 않다. 이 인간성의 강렬한 방향 외에도 따로 등한시할 수 없는 사회성이 있다. 이에 관해서 중국 문학 개관을 쓴 나가사와 기쿠야 씨가 이렇게 말했다. 간신의 불의한 재물을 빼앗고 권세에 반항하며 천하를 횡행해 중망을 짊어진 송강이 많은 호거를 거느리고 후에 조정에 귀순해 안팎의 적을 토벌했다는 줄거리는 간신의 전횡이 극에 달한 송나라에서든 명나라에서든 인심을 지배하기에 충분했다. 나중에 요 나라를 정벌하는 기사를 첨가했다는 것은 명나라 때의 외적 침입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리라. 호환 36명의 개성도 상당히 잘 묘사했는데 죽음을 면한 여러 장수가 공을 세우고 명성을 얻지만 얼마 되지 않아 간신에게 살해되는 일은 만족스러운 죽음이라는 데에 더욱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하려는 것이리라. 전편의 골자를 말하고 있고 또한 평가를 얻어 아주 적절하고 감명함으로 여기에 인용했다. 서문은 그 뒤에 길게 이어졌다. 청년 몇 사람이 교대로 읽었다. 청년들은 한자가 많은 이 서문의 문장을 이해하기가 막연하여 틀림없이 망연자실한 사람도 있었으리라. 도다는 그 분위기를 알아차리고는 곧바로 해석에 들어갔다. 이 서문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문학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서문을 쓸 수 없다. 중국 문학의 4대 기서 중 하나인 이 소설을 전기소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단순한 영웅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양산박의 도둑대 이야기로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읽든 그것은 읽은 사람의 자유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책을 통쾌한 혁명소설로 읽고 싶다. 내게는 이 책이 그렇게 읽힌다. 이 소설은 재미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줄거리에만 이끌려 막연히 읽는다면 이 소설에 내재된 혁명적인 정신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설이라는 것은 재미있게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상이 확실히 표현되어 있는 법이다. 그 사상의 높고 낮음이 문제이지만 어쨌든 사상이 없는 소설은 소설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도 좋다. 나는 책을 읽을 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서문이나 후기를 가장 먼저 읽는다.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기 위해서이다. 요컨대 말하고자 하는 사상의 편린을 잡기 위해서이다. 여러분도 책 한 권을 정말로 독파하려면 이런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둔다. 도다는 청년들에게 독서법부터 먼저 가르쳤다. 바쁘기 짝이 없는 일상의 학회 활동 시간을 쪼개 이런 회합을 여는 이상 도다는 그만한 기세와 각오로 임했다. 소설 하나를 읽더라도 청년들의 성장을 비약적으로 촉진시키는 단련의 도약대로 했다. 수호전에는 10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두 강렬한 개성을 가진 자들로 묘사되어 있다. 이 점이 또 재미있다. 우리도 인생에서 여러 인물을 만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을 간파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수호전의 작가는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꿰뚫어 보듯이 잘 묘사하고 있다.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장점이 단점이 될 때도 있고 반대로 단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등장인물을 잘 파악해서 읽기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를 잘 보라. 여러분 중에서도 등장인물과 비슷한 성격과 습성을 가진 사람이 있음을 알고 놀랄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각자 다른 성격과 버릇,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각자의 운명을 짊어진 채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좋다. 한 사람의 인물을 간파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간파하지 못하면 동지로서 일을 함께하기 어렵다. 인물을 그저 호불호로만 생각해버리는 것은 취미적인 판단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 도다는 청년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눈을 반짝이며 도다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사람을 보는 훈련은 긴 인생 동안 어느 정도는 자연히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배신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거나 해서 혼이 나야 사람을 보는 눈도 높아지지만 이런 소설을 깊이 읽고 인물에 대해 눈을 뜨면 크게 도움이 되는 법이다.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책에 쓰여 있는 사건이나 인생을 독자가 경험하는 일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므로 다양한 소설을 읽음으로써 참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청년 시절에 동서고금의 명작을 읽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에 얻기 어려운 경험을 쌓는 것과 같다. 하지만 단순히 훑어보는 것이 아닌 사색하면서 깊이 명심해서 읽지 않으면 명작 소설의 가치를 알 수 없다. 독서법에 대한 도다의 함축성이 있는 지도였다. 만약 이 독서법을 충실히 실행했다면 청년들은 젊을 때 온갖 경험을 하는 일도 가능하리라. 그 경험이 누적되면 자연히 주위의 인물도 정확히 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장수 중의 장수다운 자의 첫째 자격일 것이다. 자기 인생을 직시하는 눈을 뜨지 못하면 생애의 대사를 성취할 수 없다. 사람이 일생 동안 체험하는 일은 그야말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독서로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서 체험하는 일은 인생의 깊이와 세상의 넓이를 똑똑히 아는 일이라고 해도 좋다. 도다가 청년들에게 사색과 독서를 강요하다시피 요구한 까닭은 자신의 독특한 독서 경험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상을 잘 파악하고 등장인물을 자기와 깊은 관계가 있는 존재로서 깊이 사색해야 소설을 잘 읽는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잊으면 결코 안 된다. 어떤 인간도 시대의 움직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시대를 비켜갈 수 없는 법이다. 난세의 영웅도 만약 태평성대에 태어난다면 취생몽사로 끝날지도 모른다. 또 평화로운 시대의 석학도 난세에 태어난다면 유랑민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어쨌든 시대는 그 자체에 무서운 힘이 있다. 인간은 때의 흐름에 저항해도 결국은 떠내려가고 마는 법이다. 이 불가항력이라고도 해야 할 시대의 힘은 그 시대의 배경에 저류로서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 해도 좋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사상이나 인물을 논한다면 현실성을 잃은 제멋대로의 공상에 빠지고 만다. 이것을 알면 역사의 필연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시대의 파도 속에서 허덕이고 부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터이다. 결국 시대의 동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도 자연히 알게 된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철학을 명심하여 지키고 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것은 결정적인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서 이윽고 지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 도다는 어느새 젊은이처럼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좌중은 아주 조용해졌다. 귀를 곤두세우고 도다의 얼굴에 모든 시선에 초점을 맞춘 청년들은 누구도 기침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12월 저녁의 냉기가 실내를 다시 차갑게 했다. 도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한창 바쁜 이때 왜 수호회라는 회합을 한 달에 2번이나 하는가? 말할 나위도 없이 그 이유는 우리 학회가 목적으로 하는
고귀한 대사명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함이다. 광선 유포는 미문의 종교혁명이지만 니칠엔 대성인 불법이 넓혀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역시 종교는 인간 사회의 저류이고 가장 깊은 토양이다. 이것이 혁명되면 사회의 총체적인 혁명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혁명은 필연적으로 정치혁명으로도 경제혁명으로도 또 교육, 사회, 문화혁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종교만의 범위로 한정하고 만다면 광선 유포를 편파적인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대성인 불법을 흥융시키고 인간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일이 목표인 이상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심이 근본이지만 그것에만 집착해서 넓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스스로 막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른바 종교쟁이가 될 필요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 종교만의 길이라면 이만큼 마음 편하고 무난한 길도 없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사회에 공헌하는 유능한 사회인, 묘법이라는 위대한 철학에 눈뜬 진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마음껏 활약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더없이 혼란한 말법에 민중을 구제하는 대도이다. 이 길만이 불법의 자비에 통하는 길이다. 이 대도를 성구를 끊고 나갈 자는 누구인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다. 선구자는 다른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곳에 있다. 앞으로 크게 날개짓하며 사회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이 수호의 멤버라는 사명에 철저하다면 나는 미래의 모든 희망을 걸 수 있다. 광선유포라는 대원 성취를 여러분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가슴에 스며드는 듯한 어조였다. 도다는 수호의 멤버로서의 강한 자각을 촉구해 맞이 않았다. 도다의 이야기는 깊고 또 먼 장래까지도 가리키고 있었다. 청년들은 도다가 말하는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감동은 마음속을 격심하게 뒤흔들었다. 마지막으로 동지의 노래를 불렀다. 미래에 살아가는 젊은 그들의 감정과 정열이 폭발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부르는 노랫소리는 선명하고 강렬한 숨결이 되어 발랄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 온몸에 투지를 가득 넘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수호의 제1회 회합은 오후 9시에 끝났다. 이후 월 2회 회합이 열린 셈이지만 청년들은 1회에 한 권씩 수호전을 독파했다. 작품에 나오는 사건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감상과 의견, 인물론 등을 발언하고 도다에게 질문하거나 또 질문을 받거나 하면서 눈을 크게 떴다. 도다의 이야기는 극히 철학적인 난해한 것을 언급하는가 싶다가도 갑자기 통속적인 관습으로 화제가 바뀌기도 했다. 또 도다의 해설을 듣고 있노라면 역사적 사건이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선명하게 다가왔다. 또 강의는 현재의 사회 정세를 분석하는 방법 등에까지 이르렀다. 도다의 이런 일구는 청년들의 사고를 무한대로 유발시켰다. 도다의 말에 유발된 사고는 각종 의문을 낳고 차례대로 질문하게 했다. 도다는 그 질문에 예리한 명검으로 자른 듯한 명쾌한 해답을 결론으로 주었다. 그들은 의문이 얼음 녹듯이 풀리면 되살아나기라도 하듯 도다를 보고 웃음을 지었다. 그야말로 생명과 생명이 나누는 대화는 소회의 장점이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매번 회합을 남모르게 빈틈없이 준비하고 기획하여 수호회에 임했다. 시니치는 다음번 수호회의 담당 책임자를 미리 선정하고 그 담당자와 함께 의제로 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대적 배경을 조사하는 등 회합을 의의 있게 마칠 수 있도록 운영상 모든 준비를 하고 수호회에 임했다. 수호전은 권을 따라 진행되었다. 드디어 중심 인물인 송강이 수호의 요새로 가서 양산박의 호걸들에게 수령으로 추대되는 장면이 나왔다.
그런데 지방의 하급 관리에 지나지 않은 송강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일당의 수령으로 추대받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도다가 웃으면서 일동에게 물었다. 청년들은 갑자기 허를 찔린 듯이 당황했다. 입을 다문 채 책을 다시 보기도 하고 마음에 집히는 구절을 기억해내려고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각자 나름대로의 자세로 골똘히 생각하면서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침묵이 잠시 이어졌다. 안경을 낀 멤버가 침묵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섰다. 송강은 청렴 결백한 선비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에게 신뢰를 받고 수령에 추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이, 자네. 대도둑의 수령이다. 청렴 결백하다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폭소가 터졌다. 이번에는 다른 청년이 일어나 확신이 있다는 듯이 대답했다. 양산박의 영웅 호걸들은 모두 완력이 센 패들 뿐이지만 지혜를 본다면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송강의 지혜가 매우 두드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송강의 지혜가 양산박의 집단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비쳤기에 수령의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이 갑자기 활발해졌다. 청년들은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했다. 호걸들은 각자 완력에 자신이 있어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의의를 위해서라는 신앙이 있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애매했습니다. 이 애매함을 송강만이 명확히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호걸들의 신앙의 상징으로서 송강의 존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꽤 어려운 내용을 말하지 않는가? 도다는 해방을 놓듯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발언은 아직도 이어졌다. 송강은 호걸 중에서 가장 중용을 터득한 인물입니다. 극단적인 인간들만 모인 집단 속에서는 중용을 터득한 인물에게 신뢰가 집중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강이라는 인물이 좋습니다. 신뢰라기보다 호걸들이 송강에게 매료된 기분을 잘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발언은 점점 추상적이고 감각적으로 변했다. 누구나 송강의 인간적인 매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매력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송강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채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그저 답답한 심정뿐이었다. 한바탕 모두 발언을 마치자 도다는 청년들에게 송강에 대한 인물론을 깊이 파고들어 말하기 시작했다. 송강은 정말이지 지방의 하급 관리풍의 사람이다. 중간 정도의 키에 알맞게 살이 찌고 피부색이 거무스름하다. 이른바 평범한 인물이다. 여성에게는 인기도 전혀 없었다. 문에서도 무에서도 무엇 하나 탁월하다거나 특별한 재능이 없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으로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정직한 데다 도덕에 충실했다. 그 점이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남자는 세상에 남아돌 정도로 있을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송강이 왜 당시의 중국의 영웅들에게 경모를 받았는가?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더구나 남자 중에 남자라고 일컫는 무리에게 숭배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 모두 송강과 만나기를 원했다. 그리고 만나면 곧바로 그를 신뢰하게 되고 후회하지 않았다. 이상하다면 이상하지만 이 점을 모르면 송강이라는 인물을 안다고는 할 수 없다. 송강의 외견은 매우 평범했지만 오직 하나 상대를 철저히 간파하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 송강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상대의 재능을 잘 간파하고 그 재능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도 했다. 이해하는 깊이에 관해서는 제1급의 인물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인물론이었다. 청년들은 눈을 크게 떴다. 송강은 상대의 장점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약점도 잘 알았다. 상대가 모든 것을 알아버린다면 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법이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지만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위해 죽는다는 말에 귀착하게 된다. 송강이 수령으로 추대된 일은 우연이 아니다. 영웅에게는 자기를 가장 잘 알아주는 인물을 만나는 일만큼 기쁜 일도 없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일도 없다. 남의 장점과 단점을 모조리 간파하고 이해하기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송강은 할 수 있었다. 장수 중에 장수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권력이나 금권, 지식이나 학식으로 사람을 잡을 수 있다 해도 그것은 병졸들의 장수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를 깊이 알고 이해하는 데 그릇됨이 없다면 사람은 장수 중에 장수인 그릇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은 어느새 장군학의 일상에서 철저히 배우고 있었다. 청년들에게는 송강의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인지 그의 우유부단하다고 할 수 있는 면이 틀림없이 마음에 걸렸으리라. 그 점이 송강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음을 알았다. 이것은 또 일종의 인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언뜻 보면 종잡을 수 없는 평범한 인물이라도 사람을 이끌어가는 인덕이 있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오야마 원수는 송강과 많이 흡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오야마 원수는 러일 전쟁 당시 총사령관이었다. 어전 회의에서 꾸벅꾸벅 졸아서 졸음 원수라고 불렸다. 하지만 이 장군은 노기, 구로키, 고다마 등 성깔이 만만치 않은 대장들을 이끌고 러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특별히 전쟁을 찬양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야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숨기고 싶은 성질이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이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면도 강한 법이다. 여러분도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이 도다가 가장 잘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래서 모두 안심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만약 내가 죽은 다음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청년들은 송강을 통해 도다 조세이의 위대한 매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심정이었음에 틀림없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위해 죽는다. 과연 도다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외골수로 생각하는 청년도 있었다. 그들은 도다가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아준다고 실감했기 때문이다. 커다란 감동이 청년들의 오체를 감싸고 그들의 얼굴을 붉게 상기시켰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빗나갔는지를 하나하나 반성해야 했다. 묘법을 근저로 한 도다의 언설과 식견이 얼마나 귀중하고 전곡을 찌르는 것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심정이었다. 도다의 머리에서는 미래의 광선유포라는 대명제가 떠나지 않았다. 이 한결같은 사고가 모든 일을 판단하는 도다의 기준이었다. 광선유포라는 필생의 염원을 단행하고자 도다는 청년들을 한없이 포용하면서도 때로는 일체의 타협을 허용하지 않고 극히 엄정히 훈육했다. 도다는 가슴 가득히 간직한 광선유포의 구상과 그 도정을 때때로 청년들에게 밝혔다. 하지만 청년들은 그것을 유토피아처럼 미래의 꿈 같은 이야기로 듣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누가 수행하는가라는 책임까지는 생각지 못했다. 아니, 지나칠 정도로 장대한 도다의 이야기에 압도되었을지도 모른다. 감동은 단순한 감동으로 그치고 그것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깊이 자각한 몇 명인가의 청년은 특히 진지한 일념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 중에서도 야마모토 신이치는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는 듯 도다의 이야기에 하나하나 몇 번이고 확인하듯이 질문했다. 광선유포는 도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예상한 것일까? 그것은 마치 도다에게 유언을 재촉하는 듯한 기세조차 있었다. 도다는 이런 때 내심 기쁘면서도 이를 감추고 극히 진지하고도 엄한 표정이 되어 명확한 해답을 주었다. 어느 날 동양 광포의 문제에서
세계 광선 유포라는 큰 문제에 돌입한 적이 있었다. 도다는 약간 흥분한 어조로 지구적 규모의 커다란 구상을 말했다. 무릇 어본전은 이념 부재를 위한 어본전이다. 전 세계를 비추는 태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 하나를 위한 편협한 국가주의적 문제가 결코 아니다. 불법의 보편적인 천리와 어본전의 절대적인 힘을 믿을 수 있다면 세계 광선 유포는 필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선 일본에서 광선 유포의 흐름이 확실해지면 시대의 조류는 세계 광포에 이르는 것이 자명한 이치 아닌가. 지구의 민족은 그것을 가랑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 지금으로서는 세계의 민중은 아직 어본전의 존재를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면서 인류는 이미 멸망할 징조를 느끼고 있다. 머지않아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깨달을 때가 온다. 그때 민중은 틀림없이 어본전의 존재를 깨닫고 가랑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도대체 누가 지도하느냐고 한다면 우선 여러분이고 또 여러분의 후배이다. 지금 이렇게 말해도 먼 훗날의 일처럼 들리겠지만 물질 문명이 정체하는 속도는 의외로 빠른 듯하다. 10년, 10년, 20년 안의 일은 아닐지라도 21세기까지는 그 한계가 보일 것이다. 이것은 이미 확정적인 일이라도 말해도 무방하다. 이런 시대가 도래할 때 자네들은 도대체 어찌하겠는가? 자네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이다. 확신이 가득한 예견을 피력하고 도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안경 속에서 도다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청년들은 그때 어찌하겠는가 라고 구체적인 대책을 질문받았지만 장대한 꿈에 취한 듯 그저 흥분할 따름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일어섰다. 선생님, 그런 시대에 대비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학 습득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광포의 순서에서 본다면 어느 나라 말을 먼저 습득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 아무리 어본전의 위대함을 알아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상대를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알릴 도리가 없다. 광선 유포는 사상전이고 언론전일 터이다. 쓰고 또 써야 하고 말하고 또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고 대운동이다. 그것을 세계적 규모로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대운동이 된다. 어학의 달인이 몇 사람이고 있어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도다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계의 벽지라는 벽지에 모두 건너가 활동한 역사를 말했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시대에 기독교도 그만큼의 규모로 투쟁했는데 하물며 교통이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된 오늘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유포하려면 급속하고도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어느 나라 말부터 시작하면 좋겠냐고 말해도 상대는 세계의 민족이다. 시간적으로 다소 앞뒤가 있을지라도 이 나라에서 다음 나라로 차례차례 쉽게 간다고는 할 수 없다. 지용보살이 차례차례 쉽게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다. 대비하려고 한다면 만전을 기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나라 말을 일본어처럼 똑같이 구사하는 인재가 나오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어쨌든 세계 광포를 위해서는 먼저 어학의 승리가 전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점을 똑똑히 가슴에 새기고 세계 광포의 실현에 미리 손을 써야 한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신이치, 자네만은 숙달된 통역을 쓰면 될 것이다. 신이치는 묘한 느낌이었다. 세계 광선 유포에는 어학의 승리가 선행한다고까지 말하는 도다가 신이치에게는 통역을 쓰면 된다고 간단하게 말한다. 대단히 모순된 말이었다. 신이치의 변변찮은 어학 능력을 알고 야유한 말일까? 그렇지 않으면 위로하는 말일까? 신이치는 망설이면서 그 점을 질문하려 할 때 도다가 자네만은 이라고 한 말에 질문을 단념했다. 왜 내게, 왜 내게만 통역을 쓸 특권이 허락되는가?
신이치는 순간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미래에 완수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떠올리자 도다가 한 말이 자신의 어학 능력을 야유한 것은 분명 아니라고 깨달았다. 학회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할 신이치가 1, 2 개국의 언어를 습득하는데 그 귀중한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면 도다는 좋다고 하지 않았으리라. 또 만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광선유포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면 세계 광포의 공평성을 잃게 되고 만다. 도다는 신이치를 야유한 것도 위로한 것도 아니다. 도다는 필요 충분한 것을 말했을 뿐이다. 신이치는 자신이 짊어진 사명의 깊이에 몸이 긴장됨을 느꼈다. 청년들은 태연스레 말하는 도다의 말을 흘려듣는 일이 많았지만 그것이 나중이 되자, 아니 도다 사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명히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았다. 도다가 세상을 떠난 뒤 신이치의 머릿속에는 도다가 이렇게 그때그때 지도한 내용이 가득 축적되어 있었다. 수호의 멤버는 경쟁하듯이 도다에게 질문했다. 즉흥적인 질문을 싫어하는 도다는 그 청년의 천박함을 엄하게 꾸짖었지만 깊이 생각한 질문에는 더없이 친절하고 정중했다고 해도 좋았다. 어느 날 아리무라 다케시가 일어서서 골똘히 생각한 듯이 질문했다. 아리무라는 대학의 이과계 출신 괴짜로 방랑을 좋아하는 작곡가였다. 선생님, 문화라고 세간에서 우리도 자주 말하지만 문화란 대체 무엇입니까? 생각하면 막연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활에서 문화는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폭넓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다. 도다는 웃다가 곧바로 입을 열었다. 사물의 도리를 알 수 없게 된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소박하게 생각하면 의외로 본질이 분명해지는 법이다. 그것을 그릇이 작은 머리에 더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모두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화란 지혜를 지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어떨까 한다. 지혜를 형식화한다고나 할까. 어쨌든 형태로 만들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겠지. 예를 들면 갓난아기의 기저귀도 훌륭한 문화다. 기저귀라고 해서 낮은 문화라고는 할 수 없다. 기저귀를 발명한 사람은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모두 웃었다. 도다는 매우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문화는 지혜에서 유래하지만 지혜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일본 문화는 처음에 외래 문화로 시작해 아스카 문화와 하쿠오 문화가 번성했다. 이 문화들은 그 원류를 더듬어가면 중국의 지혜에 촉발되어 생긴 문화다. 그리고 그것이 소화되어 나라 시대의 댐표 문화를 거쳐 도읍을 교토로 옮긴 헤이안 시대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일본 고유의 문화로 발달했다. 지금도 외래 문화가 범람하지만 일본인은 문화의 소화력이 대단하다. 일본 민족의 우수성은 이 점에 있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참된 문화는 자신의 지혜로 구축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문화는 최고의 지혜에서만 나온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최고의 지혜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이 문제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다는 여기서 말을 끊고 청년들의 발언을 기대하듯이 기다렸다. 발언할 기미는 있었지만 감히 발언하는 사람은 없었다. 자네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 순간 두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묘법입니다. 남묘호랭개교입니다. 그렇다. 그대로다. 이 이상의 지혜는 현대에 결코 없다. 이 지혜가 있는 한 인류는 수많은 위기를 피해 이윽고 찬란한 문화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인류에게 오직 하나 남은 길, 광선유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지혜를 알고 경탄하는 사람은 인류 가운데 불과 수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지식인인 척 뽐내도 모르는 것은 아직 괜찮지만 알려고도 하지 않고 경멸하고 있다. 두고 보라.
놀라서 당황할 때가 반드시 온다. 인류가 간직한 최고의 지혜다. 누구라도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광선유포는 최고의 문화운동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확신을 가지고 단단히 해보게. 젊은 작곡가는 도다의 독특한 문화론을 듣고 잠옷 안심한 듯한 표정이 되었다. 아리무라는 작곡이라는 일에 몰두하면서 묘법을 믿는 심정에서 뛰어난 작품을 단지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초조해야 한 것이리라. 그러나 초조하면 초조할수록 어설프고 어색한 표현의 작품이 될 뿐이었다. 음악적 정서가 용솟음쳐 흐르기는커녕 고갈해버린 것이다. 아리무라는 묘법을 음악으로 설명하는 작업에 온 힘을 다했으리라. 설명은 표현이 되지 못한다. 아리무라는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작곡으로서 불법을 표현하는 데 막힘을 느끼고 홀로 고민했다. 아리무라는 지금 도다에게서 묘법은 최고의 지혜임을 배웠다. 그렇다면 묘법이라는 지혜야말로 활달하고 뛰어난 음악적 표현을 낳을 터이다. 묘법을 오선지에 실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묘법으로 지혜를 연마하는 일이 선결 과제이다. 그것이야말로 개성을 살리고 독창적인 훌륭한 표현을 보장할 것이다. 묘법의 음악이라고만 편협하게 생각하고 획일적인 패턴에 뜻을 둔 잘못을 아리무라는 이때 틀림없이 깨달았으리라. 그는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야가 열렸다. 또 어느 날 도다는 농담을 섞어가며 옥중 체험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는 지용보살이니라 라는 옥중 오달에 그 순간에 들어갔을 때 청년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시선을 모은 채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가 일단락되자 뜻하지 않은 질문이 튀어나왔다. 선생님은 감옥에서 깨달음을 열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깨달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난감합니다. 질문한 사람은 스즈모토 미노루였다. 그는 구제 고등공업학교 출신의 기계기사이다. 수리적인 두뇌를 가진 언뜻 보면 오만하게도 보이는 사람이었다. 도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것은 본지의 문제이다. 도다는 이렇게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무거운 침묵이 좌중을 지배했다. 스즈모토는 호기심 가득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선생님, 본지는 무엇입니까? 그 소리는 어딘가 불손한 울림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도다는 서슬이 시퍼런 얼굴로 질타했다. 자네는 그것이 알고 싶은가? 정말로 알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가? 일찍이 없던 도다의 격한 질타였다. 청년들은 놀라고 스즈모토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잠시 후 도다의 경로가 가라앉았다. 도다는 스즈모토를 보면서 귀엽다는 듯이 말했다. 자네는 늘 머리 회전이 빨라서 자신을 곤궁에 빠뜨리는 일이 많다. 하지만 그래서는 진심의 본의를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나는 자네를 위해 본격적인 불법자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싶다. 먼 미래의 인생을 위해서이다. 어쨌든 자네도 나를 따라오면 머지않아 그것을 알게 될 것이네. 도다가 회답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향하는 대로 던진 질문에 답할 만큼 사안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 어쨌든 불법의 오달에 관한 중대사가 가벼운 호기심으로 더럽혀지는 사태를 도다는 단호히 거부했다. 도다는 곡해를 걱정했다. 수호의 청년들은 생명의 오절을 체득한 도다의 오달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미숙했다. 수호에 얽힌 이야기를 전부 모아 기술한다면 여러 권의 책이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도다의 언설은 모두 유언처럼 들렸다.
그는 미래에 걸친 광선유포의 도정을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 각 방면에서 걸쳐 말하고 미문의 이 장원한 종교혁명의 수행을 선발된 청년들에게 의탁했다고 해도 좋다. 도단은 모든 분야의 불법의 인간주의 정신을 맥동하게 하고 더욱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몸을 바칠 혁명하로 청년들을 손수 돌보아 기르고 도야하면서 부지런히 육성했다. 43명의 서명으로 제1기를 발족한 수호회는 선서 후에 점차 확대되어 제3기를 맞이할 때는 120명에 달했다. 그리고 1956년 5월부로 일단락을 지었다. 약 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수호전에서 시작된 교제는 삼국지, 몬테크리스토 백작, 바람과 파도, 로빈슨 크루소, 풍상, 대장 불바, 93년 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도단은 이 책들을 교재로 삼아 흉중의 구상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불과 3년의 엄하고도 즐거운 훈도였다. 하지만 이 사이에 광선유포의 궤도는 명확하고 착실하게 부설되었다. 그리고 그 후 이 청년들은 창가학회의 중추로서 또 정계, 경제계, 교육계, 예술계 및 사회의 제1선에서 마음껏 힘을 발휘하게 된다. 청년들은 대부분 이야기의 재미에 마음을 빼앗겨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야마모토 신이치에게는 자기 생명 속에 광선유포의 궤도를 구축하는 심정으로 훈도를 받은 3년이었다. 도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수호회는 신이치를 중심으로 제4기에서 제5기까지 계속 실시되는데 1기부터 합하면 647명을 육성해 배출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훗날의 이야기이다.